서울 신촌의 연세대병원 응급실. 새벽 2시를 갓 넘긴 시각. 거리는 이미 적막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응급실의 자동문은 갑작스레 열리고 젖은 구급대원 둘이 들꺼들 밀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젊은 남성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는 배를 움켜쥐며 고통의 겨운 신음을 뱉어냈다. 민준 씨,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의 아내 수아가 들것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있었다. 의사 이현우는 급히 진찰에 들어갔다. 그는 연세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책임자였고 수많은 중증 환자를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환자는 남성이죠? 네, 32세 남성입니다. 복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호흡 곤란도 있고요. 복부 초음파부터 하세요. 응급으로. 기계음이 울리는 가운데 초음파 탐촉자가 민준의 복부에 닿았다.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현우의 손이 멈췄다. 눈이 커졌고 입이 굳어졌다. 1초, 2초. 의사 이현우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에 쨍하고 부딪혔다. 이건 말이 안 돼. 영상 속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작고 동그란 머리, 또렷한 심장 박동, 팔다리를 움직이는 형체. 그것은 분명히 태아였다. 이게 태아입니다. 14주 정도. 그런데 이현우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환자는 남성인데요. 초음파실 안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간호사는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켰고 수아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동자가 흔들렸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민준이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고 이현우는 환자의 차트를 다시 뒤적이며 확인했다. 성별, 남성. 주민등록번호도 남성. 전환 수술 이력, 없음. 그제야 수아가 작게 입을 열었다. 그는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한순간 정적이 흐르다가 이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하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안에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공포, 수치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아직 아무도 몰라선 안 돼.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췄다. 세상의 시선, 아버지의 분노, 가족의 실망,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수아, 그녀를 위해서였다. 민준 씨,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수아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은 그 손을 느끼며 숨을 몰아쉬었다. 배가 너무 아파. 그의 속삭임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압박감이 점점 세져. 움직이는 게 느껴져. 이현우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긴급 분만 수속 준비하세요. 감별 진단도 포함해서요. 병원장에게 보고 들어갈 수 있게 자료 정리하시고. 그 순간 초음파실 문이 열리며 병원 관계자가 급히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눈은 경악에 휩싸여 있었다. 선생님,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초음파 장면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현우는 놀라 눈을 떴다.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인터넷은 빠르다. 너무 빠르다. 영상 속에는 이현우의 놀란 얼굴, 초음파 속태아, 그리고 간호사의 떨리는 손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해시태그는 이렇게 시작됐다. 삽사인 한국 최초 남성 임신. 삽사인 기적인 가변치긴가. 삽사인 세상이 뒤집힌다. 수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우리 이제 끝난 건가요?
민주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아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아직, 아니야. 아직 우리는 싸울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원래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현우의 물음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음파시라는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민준의 심장은 쿵쿵 요동치고 있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입을 열 수는 없었다.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민준은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다. 한적하고 보수적인 시골 마을, 가족은 전통적인 유교 가정이었다. 아버지 장대수는 30년 넘게 군복무를 한 장교 출신으로 규율과 명예를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았다. 그런 아버지에게 딸로 태어난 민주는 일찍이 불량품 취급을 받았다. 치마를 싫어했다. 머리를 자르기를 좋아했고 남자아이들과만 어울렸다. 바비 인형 대신 고무줄을 튕겼고 피아노보다 축구를 택했다. 그런 민준을 본 아버지는 단호했다. 다시 말하지만 너는 여자가 맞다. 남자처럼 행동하는 건 이상한 짓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자신의 몸이 자신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울을 보면 낯설었고 매달 생리를 겪을 때마다 자신을 저주했다. 그때마다 그는 다짐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남자로 살 거야.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진짜 자신이 되어갔다.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수술을 받았다. 가슴을 절제했고 이름도 법적으로 바꿨다. 그러나 내부 생식기는 아직 제거하지 못했다. 수술 비용, 건강 문제, 그리고 언젠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이유였다. 민준이 수아를 만난 것은 그런 혼란의 끝자락에서였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처음 본 수아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눈이 슬퍼요? 그쪽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날, 그렇게 서로를 알아봤다. 수아는 과거에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유산을 하고 난 후,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가정이야? 그 말은 수아를 송두리째 부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고, 결혼 같은 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조건 없이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상처를 껴안았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사람은 조심스레 가까워졌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민준의 부모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의 아버지 장대수가 서울로 올라와 불쑥 나타났다. 그날은 민준의 생일이었고 수아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장대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둘러보더니 정적을 깨고 물었다. 이 여자 누구냐? 민준의 아내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대수는 테이블을 콱 내려쳤다. 결혼. 웃기지 마라.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해? 설마 그 짓을 했냐? 민준은 침묵했다.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해봤지만 막상 마주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처럼 어중간한 놈이 무슨 가정을 만들겠다고? 애는,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내 손주 못 보는 거냐? 그날 밤 민주는 말없이 담배를 물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괜찮아. 나는 아기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런 말 하지 마. 오해. 너한테 줄 수 있는 걸 왜 내가 포기해야 하지? 그날 이후 민주는 결심했다. 아직 자신의 몸이 아이를 품을 수 있다면 자신이 하겠다고. 내가 너 대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수아는 말렸다. 사회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가족도 등을 돌릴 거라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남편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책임져야 해.
민주는 그렇게 다시 호르몬을 중단했고 생리를 되찾았으며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3개월 전 그는 임신했다. 그는 아이를 품으면서도 늘 두려웠다. 세상의 눈, 가족의 시선, 그리고 아이가 겪게 될 미래. 하지만 수아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초음파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민주는 그 기억을 되새겼다.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것. 이제 그는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민준 씨, 들리세요? 의사 이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아이의 생명도, 당신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감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시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지킬 거예요. 이 아이도, 수아도, 그리고 나 자신도. 물론입니다. 아래는 이야기의 3화, 약 1100단어 분량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민준의 임신이 병원 내부와 가족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가며 긴장감과 의심이 커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감정선과 논리적 흐름, 인물 간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극을 자연스럽게 고조시켰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몇 주입니까? 이현우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14주. 조금 넘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산모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자의 성별이 법적으로는 남성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의학적 이슈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질 수 있었다. 더구나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 이 정보는 이미 일부 직원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을 삼킨 듯 깊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현우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지금은 많은 걸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에게 아이와 당신 자신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병원 측은 즉시 산부인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포함된 특별치료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히 처리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간호사 한 명이 초음파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어느새 병원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거 진짜야? 라는 반응이었지만 곧 영상은 바깥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트위터와 커뮤니티에는 같은 영상이 반복해서 올라왔고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다. 남자가 임신했다. 연세대병원 초음파 영상 유출.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남성 출산 사건 발생.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야? 조작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병원 6층. 부원장 박태진은 화면 속 영상을 재생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는 병원의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었다. 만약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병원을 국내 최고 수준의 포용적 의료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환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이현우가 강경하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와 민준 씨의 안정입니다. 언론에 노출돼선 안 됩니다. 하지만 박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의사 선생,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미 영상은 퍼졌고 이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지켜야죠. 그리고 그는 화면을 껐다. 세상도 이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아는 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서 식은 커피를 준 채 앉아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했다. 괜찮아요? 그녀 옆에 앉은 이는 민준의 어머니 김연희였다. 그녀는 멀리 양평에서 첫 차를 타고 병원까지 왔다.
아버지에겐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말씀드리면 분명히 반대하시겠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근데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요?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을 너무 쉽게 결정한 걸까요? 김연희는 조용히 수아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아들은, 내 남편은 지금 누구보다 용감하게 버티고 있어. 그 시각, 양평 장씨 집안. 아버지 장대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 TV는 켜두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에 들린 신문은 손가락 끝에서 구겨지고 있었다. 남성 산모, 의료계 충격, 정체성 논란 재점화. 기사는 연일 화제였고 방송마다 사회적 충격, 도덕적 혼란, 과학과 윤리의 경계라는 말이 붙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동자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얽혀 있었다. 그는 단 하나를 생각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에는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 스튜디오 조명까지 들고 온 기자들이 병원에 출입을 시도했고 일부는 간호사를 가장해 침입하려 했다. 병원은 출입 통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민준의 얼굴이 찍힌 사진까지 떠돌기 시작했다. 수아는 병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게 됐네요. 민준은 여전히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수아의 손을 잡고 눈꺼풀을 천천히 떴다. 나, 괜찮아. 응,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어요. 민준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가족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질문이 되어버렸다. 병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깜빡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준은 얕은 숨을 쉬고 있었다. 이마에는 미열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수아는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몇 시간째 자리도 뜨지 못한 채였다. 당분간은 안정세입니다. 열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호흡도 규칙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이현우의 말에 수아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습니다. 감정 기복이 크면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환자 주변에서 최대한 자극적인 말이나 상황은 피해주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최대한 조용히 지낼게요. 언론이나 외부 사람은 절대 들이지 않을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실 바깥에서 고성과 함께 문이 열렸다. 민준 어디 있어? 거친 목소리, 단단하게 각진 턱, 곱게 선 어깨. 정복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군인의 기운이 풍기는 사내가 병실에 들어섰다. 아, 아버지. 김연희가 다급히 막아섰지만 장대수는 손을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깊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본 순간 그는 그대로 멈춰섰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아들. 가슴이 평평한 대신 부푼 배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는 입술을 떨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수아가 다가서려 했지만 장대수는 손을 내저었다. 넌 말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뭐가 됐는 줄 아냐? 김연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여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민준이는 지금 뭐? 지금 이 꼴을 보라고 왔는데 무슨 말을 못하냐고? 장대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나서 제사를 이었고 내가 지금껏 살아오며 가문 욕되게 한 적 한 번 없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것도 남자라는 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민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전 후회하지 않아요. 누굴 위해 사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뭐? 수아와 아이는 내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보다 더 가족다운 가족. 그 말을 들은 장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 웃기지 마. 이게 가족이면 도대체 진짜 가족은 뭐냐? 그는 돌아서서 병실 문을 힘껏 열며 말했다. 내겐 그런 아들 없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문이 닫히고 복도는 고요해졌다. 수아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물은 없었다. 대신 깊은 한숨만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날 밤 민준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다. 내겐 그런 아들 없다. 그 문장은 단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괜찮아? 수아가 조용히 물었다. 어릴 땐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운동장에서 뛰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었고, 남자애들보다 축구 잘하면 칭찬받고 싶었지. 그런데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늘 이상한 딸이었지. 이젠 잘못된 아들이고. 수아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번지듯 흐릿하게 퍼졌다. 다음 날 병원 기자회견장이 꾸며졌다. 병원 측은 민준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많은 언론이 그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다. 병원에서 남성 산모에 대한 의료 지침이 있었습니까? 병원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병원 측은 남성 출산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합니까? 박태진 부원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연세대병원은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 생명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다. 이미 병원의 홈페이지 방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관련 기사들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다. 홍보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해. 그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수아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병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함. 그 안에는 종이 하나와 낡은 부적이 있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너 태어날 때 썼던 것이다. 아버지가 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널 지켜주길 바란다. 수아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그 필체는 익숙했다. 장대수의 글씨였다. 병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뉴스 속보, 휴대폰 진동, SNS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려댔고 수아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각종 기사와 댓글이 쏟아져 내렸다. 남성 임신 초음파 영상, 진위 여부 논란 중. 성별이 중요한가요? 의료계 내부 갈등. 정체성 혼란 부추기는 남성 산모 이슈, 사회 분열 우려. 기사 제목은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해갔고 댓글란은 더욱 거칠었다. 나라가 망하려고 드나. 애가 불쌍하다. 부모가 저래서야. 그냥 정신병이지. 이걸 미화하지 마라. 수아는 손끝으로 화면을 꺼버렸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수아는 그가 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 봤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응.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네. 이렇게까지 미쳐 날뛸 줄은 몰랐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다가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내렸지만 그의 말에는 체온보다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해줘. 내가 당신까지 끌어들인 건 아닐까? 나 하나로 충분히 조용히 살 수 있었는데. 수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우린 함께 결정했잖아. 누구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어. 그리고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아. 이기적인 사람은 도망가. 당신처럼 싸우지 않아. 병원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았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방송국 차량이 응급실 앞에 주차하면서 병원은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민준의 신상은 유출되고 있었고 일부 매체는 익명이라는 명분으로 그와 수아의 사진을 슬쩍슬쩍 노출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현우는 박태진 부원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커녕 병원에서 더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박태진은 냉정했다. 현우 선생, 우리 병원은 지금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지켜보세요. 사람들은 곧 이야기를 받아들일 거예요. 누군가 먼저 겪어야 변하니까. 이현우는 참지 못하고 말을 뱉었다. 당신은 그걸 변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박태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의사로서 묻는 거요? 아니면 인간으로서? 며칠 후 민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상황은 그에 반비례했다. 수아가 일하고 있던 유치원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원장실로 불려갔다. 수아 선생님, 안타깝지만 이번 학기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하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너무 커요. 언론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게 알려졌어요. 당신이 문제라기보다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수아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학교를 나서는 길, 하늘은 흐려 있었고 비는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을 들지 않고 조용히 병원으로 걸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한결 나아졌고 눈빛은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 있었어? 응. 오늘 유치원에서 통보받았어. 다음 학기까지만 근무하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수아를 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옆 테이블에 놓인 그 나무함을 다시 열었다. 낡은 부적과 아버지의 짧은 글고 널 지켜주길 바란다. 그 한 문장이 너무나 묵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말은 단절됐지만 마음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직 날 몰라서 그런 걸까? 수아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이 늦게 변할 뿐이야.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아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아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 응, 지금은 확신해. 내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아이 때문일지도 몰라. 밖에서는 다시 뉴스 알림이 울렸다. 세계 최초 남성 출산, 윤리와 과학의 충돌, 시민 인터뷰, 응원 vs 혐오, 갈라진 여론. 그들은 아직 세상의 중심에 있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중심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누가 뭐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7월의 서울은 숨이 막힐 듯 더웠다. 병원 복도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준의 이마에서는 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배는 눈에 띄게 부풀었고 움직임은 날로 무거워졌다. 간호사가 복부 초음파를 확인하는 동안 민주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오늘 아침부터 배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움직임도 줄었고요. 수아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간호사는 곧바로 외부 진료 과장을 호출했고 10분 후 이현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초음파 기계가 연결되자마자 화면이 떴고 이현우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태반 조기박리 징후입니다. 아이에게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심박수도 내려가고 있고.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지금이요? 네, 늦어지면 아이도 위험하고 민준 씨도 출혈성 쇼크에 빠질 수 있어요. 수술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가 식어버린 듯 느껴졌다. 수아는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민주는 아직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아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걸 눈치챘다. 아이, 괜찮은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 해. 수아는 문서에 사인을 하려다 손을 멈췄다. 기다려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해요. 그녀는 급히 복도를 달려나갔다. 김연희는 간호사 대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가 딸처럼 달려오는 수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민준이랑 아이,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웠다. 김연희는 그녀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애가 지금까지 버틴 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잖니. 하지만 민준이 없으면 저 혼자서 그 아이를 어떻게. 김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라면 누구를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민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고 산소 마스크가 다시 씌워졌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그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내가 만약 그런 말 하지 마.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해둘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랑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었어. 그리고 이 아이, 나한테 온 기적이야.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어.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 절대 안 돼. 수술실 문이 닫혔다. 붉은 조명이 켜졌고 대기실은 침묵에 잠겼다. 수술은 복잡하고 위태로웠다. 태반은 거의 반 이상이 분리돼 있었고 아이는 탯줄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수술 중 출혈이 심해졌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축제 투여하세요. 수혈 준비합니다. 아이 심박수 10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술실은 긴박함으로 가득 찼다. 이현우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있었고 마취과 의사는 민준의 혈압을 수시로 체크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 꺼냅니다. 지금이 한계입니다. 아이를 꺼내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이현우는 아이를 급히 인큐베이터 쪽으로 넘겼다. 간호사 2명이 빠르게 처치를 시작했고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는 작고 축 늘어져 있었다. 산소 포화도 75, 자발 호흡 없음. 심장 마사지 시작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수아는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김연희가 그녀를 꼭 안았지만 그녀는 어깨를 떨며 울었다. 안 돼. 제발. 안 돼. 5초, 10초, 15초. 아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30초가 흐른 순간 작고 미약한 울음소리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터져나왔다. 울었다. 울었어요. 간호사가 소리쳤다. 이현우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심박수 안정됐습니다. 자발 호흡 회복. 아이 살았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바깥 대기실, 수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김연희가 그녀를 부축하며 흐느꼈다. 됐어. 살았어. 이현우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박수는 여전히 낮았지만 안정화되고 있었고 출혈도 점차 줄고 있었다. 민준 씨, 듣고 있나요? 당신 아이가 울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날 밤 병원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졌다. 2025년 7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함. 수아는 인큐베이터 안의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우리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야. 그저 내가 우리 아들이기 때문이야. 바깥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뉴스, 토론, SNS 모두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안, 이 작은 공간만큼은 고요했다. 두 생명이 극한을 지나 살아남은 그 순간. 세상의 판단도, 증오도, 편견도 잠시 멈춰 있었다. 출산 후 일주일. 민주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아기는 아직 신생아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었지만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다. 수아는 매일같이 아기에게 젖을 짜서 보내고 민준 곁을 지키며 몸조리와 수유 일정을 조율했다. 이현우는 의료진 회의에서 말했다. 예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심리적 안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말에 간호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민주는 깨어난 후 거의 한 번도 수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었다. 우리 아기 이름은 뭐로 할까?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먼저 물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하늘 어때? 남자이지만 내 안에서 태어났고 하늘에서 온 선물 같아. 하늘이 좋아. 민주는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둘의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온 생명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잠시 조용해진 듯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산 10일째 되던 날 병원 내 기자 간담회를 위해 초청됐던 한 독립언론 기자가 병실을 방문했다. 그는 민준 부부의 허락을 받고 3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분위기는 차분했고 대화 내용은 대부분 가족의 의미, 사회의 시선, 그리고 아이를 위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묻자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을 종료했다. 수아는 인터뷰를 마친 후 민준에게 말했다. 괜찮았어. 담담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 응, 우리 이야기,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이들의 말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달되지 않았다. 인터뷰가 공개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특집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화제의 중심에 서고 싶었다. 남성 산모 민준의 고백. 부제, 정체성 너머의 욕망. 그는 왜 임신을 택했는가? 민준과 수아는 처음 그 제목을 보고 말을 잃었다. 기사는 그들의 인터뷰 일부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마치 민준이 화제성과 이슈를 노리고 임신을 결정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었다. 심지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렵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었다는 식으로 바뀌어 있었다. 댓글은 다시 불타올랐다. 봐라, 결국 쉬었잖아. 기생충이다. 동정심 팔아먹는 방식이 역겹다. 이게 부모 자격 있냐?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의도적이야. 우릴 무너뜨리려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기대 앉았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날 오후 병원 측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다. 병원은 해당 기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박태진 부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당 보도는 유감이나 의료진은 환자의 회복과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 로비에서 몰려든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묘한 미소를 흘렸다. 그 얼굴엔 오히려 계산된 여유가 담겨 있었다. 도발은 이슈를 키운다. 지금은 물러날 타이밍이 아니지.
며칠 뒤 수아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 작은 갈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인쇄된 한 장의 종이와 유치원 로고가 박힌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보호자의 사회적 상황이 본 유치원의 기준과 맞지 않아 향후 아동의 입학은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아는 종이를 읽으며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지 자신이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아들이 세상의 천문을 두드릴 기회마저 거부당하고 있었다. 하늘이 유치원조차 못 간다고? 그녀는 병실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았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번엔 무슨 일이야? 수아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하늘이 유치원 떨어졌어. 우리 때문이래. 민주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존재하려면 우리는 끝없이 증명해야 해. 무얼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그는 그날 밤 자필로 편지를 썼다. 세상 어디에도 보내지 않을 편지. 아이에게 쓰는 첫 번째 글이었다. 하늘아, 언젠가 내가 자라서 왜 나만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해? 라고 묻는다면 아빠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나섰기 때문이야. 서울의 여름은 장마가 끝났지만 그날 밤만큼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박히는 빗방울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고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수아는 피곤해 겨워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하늘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잠든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슬리퍼 소리마저 조심스럽게 그는 복도를 걸었다. 내가 없었다면 수아는 유치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야. 하늘이도 편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었겠지. 우리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배척당하고 조롱받는다면 그는 더 이상 그런 이유로 존재하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민주는 입구를 지나 병원 앞대로로 나섰다. 밤 11시가 넘은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리엔 우산 쓴 몇몇 행인만이 흩어져 있었고 신호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비가 어깨를 적셨고 옷이 눅눅하게 달라붙었다. 걸음을 멈춘 곳은 병원 앞 도로였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6차선 도로. 잠깐, 아주 잠깐이면 끝나는 곳. 그는 도로 경계석 위에 섰다. 이 순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소음은 비 속에 묻혔고 오직 그의 숨소리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때 병원 뒤편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민준아. 안 돼. 비를 뚫고 수아가 달려오고 있었다. 맨발로 병원 가운도 채 걸치지 못한 채였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숨은 거칠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제발, 그만, 가지마.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수아는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도로 한가운데 비 속에서 엉켜 서 있었다. 당신이 떠나면 하늘이는 누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누구에게 첫 생일을 축하받을 수 있냐고. 민주는 입을 때려다 말았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의 아빠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야. 그제야 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비가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그 속에서 서서히 감정을 토해냈다. 그날 새벽, 수아는 민준을 병실로 데려와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마를 닦아주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 나를 다시 끌어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지금까지도 혼자였던 적 없어. 민주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인큐베이터 안의 하늘이는 이제 자그마한 손을 움직이며 잠든 얼굴을 미소처럼 찡그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걸 이제야 뼛속까지 느껴.
그 다음 날 민주는 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의사 이현우와 병원 측은 말렸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더 큰 왜곡을 낳고 거짓은 진실을 지워요.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초청된 언론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 한정되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숨을 가다듬은 뒤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장민준입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동시에 아이를 품고 낳은 사람입니다. 기자들은 정막 속에서 받아 적기 시작했다. 이 일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했지만 곧 혐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길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잃었고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의 사진을 꺼내 들어보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늘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아빠의 성별이나 엄마의 직업, 세상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석에는 눈시울을 붉힌 기자도 있었고 메모를 멈춘 채 민준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 뉴스에서는 민준의 기자회견이 조용히 보도되었다. 자극적인 자막도, 분열을 부추기는 해석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의 말들이 전파를 탔다. 그리고 댓글에는 달라진 반응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들으니 다르네요. 나는 이 가족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네요. 진심이 느껴진다. 이젠 욕하지 맙시다. 그 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민주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흐렸지만 어디선가 숨쉬고 있었다. 하늘아, 아빠는 살아있어. 그리고 너를 위해 끝까지 살아있을 거야.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 후 병실로 돌아온 민주는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아는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하늘이는 갓 엄마 품으로 안겨 신생아실을 떠난 참이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으로 처음 가는 날이네. 수아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둘 다 병원에서 처음 안았으니 이젠 집에서 제대로 시작해야지. 민주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갓난아이의 체온은 작고 미약했지만 그의 가슴에 닿은 온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다. 너무 작지 않아? 응, 작고. 그런데 무거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편견 속에서도. 수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이 아이를 지켰어.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겐 충분한 보호막이야. 퇴원 수속을 받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들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이었다. 어떤 이는 꽃다발을, 어떤 이는 손수 만든 손편지를 들고 있었다. 혹시 민준 씨 맞죠? 민준은 잠시 주춤했지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기사 보고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엔 절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남성이었고 그의 손엔 무지개색 팔찌가 끼워져 있었다. 당신이 나 같은 사람한테 희망이 됐다는 거. 그건 당신이 그 누구보다 아버지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민준과 수아는 하늘이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가 더해져 생기가 돌았다. 밤마다 수유와 기저귀 교체에 정신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테이핑만 단단히 되어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아이용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낯익은 필체였다. 민준아, 편하게 쓸 수는 없겠지만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은 매일같이 크다. 부모는 자식에게 실망하는 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서 거리를 두는 법이다. 나는 아직 너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아이 얼굴을 보고 나니 모든 생각이 멈췄다. 그저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더라. 편지는 서툴고 거칠었지만 단 한 줄이 민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사진은 민준이 3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어머니의 무릎 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고 있던 어린 민준. 그 옆엔 아직 웃음을 잃지 않은 장대수의 젊은 얼굴이 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민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기다리던 말, 이제 막 온 것 같아. 민준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베넷 저고리를 꺼내 하늘이의 배 위에 조심스레 덮었다. 옷감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거기엔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진짜로 나를 받아들이는 걸까? 그건 아버지 몫이야.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가족이야. 며칠 후 김연희는 손에 음식을 들고 집을 찾았다. 내 아버지가 보낸 거야. 직접 오진 못하고 아직 용기는 안 나는 것 같더라. 김치, 갈비찜, 미역국까지 투박하게 포장된 반찬통 안엔 눈에 익은 손맛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써도 될까? 수아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거 그분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민주는 편지를 꺼내 들고 아이를 옆에 앉힌 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민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늘이의 아버지입니다. 글을 마칠 즈음 하늘이는 민준의 손가락을 잡고 작은 소리를 냈다. 고요한 방 안, 그 아이의 목소리가 벽을 울렸다. 그것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너지지 않은 채 울려 퍼진 순간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 서울의 하늘은 낮에도 회색이었다. 아침부터 작은 눈발이 흩날렸고 길가에는 아이들의 첫눈을 반기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민주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동네 보건소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수아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름 등록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에 아이를 소개하는 순간이래. 오늘 하늘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민주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출생신고서, 부, 장민준, 모, 김수아, 자녀 성별, 남, 이름, 장하늘. 모든 칸은 꽉 채워져 있었고 한 글자도 망설임 없이 적혀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등록 완료됐습니다. 이제부터 하늘이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준과 수아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다. 민준이 분유를 고르고 있을 때 수아는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여기, 장민준 씨, 맞죠? 중년의 남성이었다. 회색 코트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잠시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얼굴이 똑같네요. 하늘이 당신 어릴 때랑 똑 닮았어요. 민준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였다. 장대수. 수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정적은 그동안의 오해, 거리, 침묵이 모두 녹아든 듯한 시간이었고 하늘이의 옹알이만이 그 사이를 메웠다.
장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내가 직접 사본 건 처음이라 어색하긴 한데 애기용 턱바지래. 하늘이한테 좀 작을지도 모르겠다.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찾아오신 건 글쎄, 보고 싶더라. 내가 울면서 기자회견에서 말하던 그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 기준에 맞추려 했던 것 같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를 안고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이 아이가 아버지 손자예요. 장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아주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대한 벽을 허무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장하늘, 할아버지가 내 이름 처음으로 불러보는구나. 몇 주 후, 가족들은 조촐한 돌잔치를 준비했다. 수아는 직접 장식품을 만들었고 민주는 하늘이의 첫 생일 사진을 찍기 위해 중고 DSLR을 빌려왔다. 식탁 위엔 김연희가 준비한 미역국, 장대수가 직접 만든 소고기 구이, 그리고 민준이 밤새 만든 과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하늘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돌잡이가 시작되었다. 수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 하늘아, 연필이냐, 청진기냐, 실이냐. 하늘이는 잠시 장난감을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곧게 뻗었다. 그가 잡은 것은 연필이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는 글 쓰는 사람이 되려나 봐요. 장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로 다 하지 못한 세상의 진심을 글로 남기는 사람이 되라. 그날 밤, 세 사람은 하늘이를 재운 뒤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 젠더 이슈, 가족의 정의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지만 정직했고 우리는 흔하지 않지만 나약하지 않았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가 견뎌냈기에 다음 누군가는 조금 덜 외롭겠지. 장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가족은 말이다.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름도, 법도, 사회적 시선도 다 중요할 수 있지.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더라. 민주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긴 여정은 이제 막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서울 하늘은 별이 또렷하게 빛났다. 장하늘은 잠든 채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울타리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짜 가족의 시작을 말하고 있었다.